이탈리아 문명 여행 제3강은 마르스의 아들 로물루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세 장이 있는데요. 공통의 단어가 뭘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스 레울스라는 청동상 있죠. 두 번째는 빌헬름 2세의 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러시아의 대통령이죠. 세 사람의 공통 단어는 뭘까요? 네. 로마 말로는 카이사르고요. 요즘 말로는 짜르, 네, 라고 할 수 있겠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흔히 황제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의 이름으로는 카이사르 내지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리고 비렐름 2세는 여기 수염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수염이 하도 멋있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카이사르 수염, 카이저 수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짜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지만 거의 종신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 황제가 살았던 나라 로마로 가봅니다. 로마 캐피톨리노 박물관에 가면 청동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황제들의 얼굴을 동전에 담기도 하고 그다음에 흉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청동으로 멋진 황제상을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훗날 기독교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대부분의 청동상은 녹여서 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 것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자, 로마에 관광을 가시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콜로세움 그리고 그 옆에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장소죠.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여기를 반드시 가셨을 겁니다. 이제 로마 시대에는 로마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 로마눔 이렇게도 불렀죠. 이 로마의 중심 시가지의 폐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갖 신전과 그다음에 무슨 기념탑 또 온갖 열주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포로 로마노라는 곳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포로 로마노 옆에 보면 팔라티너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기본적으로 처음 탄생할 때 7개의 언덕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이 팔라티너 언덕은 주로 황제들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는데요. 뭐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데는 아닌데요. 저는 여기 혼자서 올라가 봤어요. 예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었던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 그 팔라틴 언덕 밑에 보면 키루커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거대한 경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요 왼쪽 위에 벽돌로 지은 건물들이 바로 황궁이었고요. 그 앞에 전차 경주장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거죠. 키루쿠스 막시무스. 바로 이 키루쿠스 막시무스에서 키루쿠스라는 말에서 서커스라는 말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빵과 서커스라는 단어도 생겼죠. 이것은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2세기경에 로마의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엔 우리는 아무에게도 표를 팔지 않았지만 태만해졌다. 통솔권, 직위, 군단과 모든 것을 위임했던 그는 이제 단 두 가지를 초조하게 기대한다. 바로 이 시민들은 황제라고 하는 지배자들이 시민들한테 밀가루를 무상보급하고 이런 전차경주를 제공함으로써 권력을 얻었던 거죠. 그걸 바로 빵과 서커스라는 말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서커스가 진행되고 있던 키루크스 막시무스였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과거의 로마 제국 당시를 한번 상상해 가지고 그려본 거죠. 그 당시에는 이랬다고 하는 거죠. 이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청동상이 살아남았다 그랬죠. 그 살아남은
착각에 살아남은 주인공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라고 합니다. 요 사람의 이 대리석상이 이렇게 얼굴만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요 얼굴 부분만 해도 사람의 몇 배가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석상이 로마 시대 한가운데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 얼굴만 이 발굴이 돼가지고 로마 캐피톨린의 박물관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후세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황제 중에 이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칭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두상이 남아 있는 거고요. 또 로마 시내 지금까지도 로마 제국 시대에 지었던 것들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탄젤로 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세인트 안젤로 성이라고 흔히 부르죠. 줄여서 그냥 산탄젤로라고 부르는데 이게 에인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엔젤 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 꼭대기에 이제 천사의 모습도 있죠. 근데 원래는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지은 영묘였어요. 그러니까 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냥 매장을 하지 않고요. 화장을 해가지고 그걸 묻었는데 로마 그 시내에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황제의 가족들만 묻힐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족묘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선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빨간색 밑에가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영묘였고 그 위에는 중세시대 교황이 요새처럼 지었어요. 그래서 1527년에 독일 군대들이 여기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황이 피난을 가가지고 여기서 오랫동안 농성을 했을 정도로 꽤 좋은 요새 역할을 하고 있었죠. 지금은 여기가 이제 박물관처럼 돼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면 무슨 포탄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탄젤로 성이었고요. 로마에 가면 이제 테베레 강이라고 강이 흐르는데요. 그 강가에 이런 극장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극장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죠. 그리스식 극장과 로마식 극장이 있습니다. 그리스식 극장은 이제 반원형 형태가 그리스식 극장이죠. 그것이 조금 바뀌어서 로마식으로 바뀌는 게 반원형이고, 그다음에 원형극장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그래서 콜로세움은 원형극장이고, 요 반원형으로 된 게 그리스식이고 로마식이 있는데, 그 로마 시내에는 요 극장의 유적이 바로 요 마르켈루스 극장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아치가 되어 있는 1층, 2층 있죠. 여기까지가 로마 시대 거고, 그 위에가 뭐 집들이 있어요. 이게 좀 아파트입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저게 로마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랍니다. 시설로 보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고대 유적지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 집이 가장 비싼 집이랍니다. 또 온전하게 남아있는 건물이 있죠. 로마 시대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있고 심지어 현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기를 교회로 쓰고 있는 바로 판테온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만신전이라고 부르는 본래 아그리파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의 오른팔에 던 장군이 지었는데 그것은 불타 없어졌고 그 뒤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만신전이었습니다. 그리스식 신전의 모습을 하고 있고 뒤편에는 도움이 있죠. 그리고 이 정면에 보면 글씨가 써 있어요. M 아그리파, 그다음에 엘레프 코스, 터티움, 페시트 이렇게 부르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제가 여기 해석을 해놨어요. 마르크스 아그리파가 son of 루키우스, 루키우스의 아들 마르크스 아그리파가 세 번째 콘술 집정관일 때 이것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제 간판이 달려 있어요. 근데 원래 아그리파가 지었던 건데 그것은 없어졌고 하드리아누스가 재건을 했는데 그냥 간판은 다시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판테온이었고요. 또 로마 시대가 남겨놓은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가 아피아가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로마인 이야기에서는 이 아피아가도를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아피아가도를 언제 보러 가나 하는 꿈이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꿈꾸다가 아피아가도에 직접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이렇게 도로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여기 도로에 깔아놨던 돌판 같은 것도 지금 있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보수를 해가지고 중세 이후에 조그만 벽돌로 바뀐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아피아 가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이 가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그다음에 아프리카, 뭐 동부지중해 이런 지역에서도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이런 가도가 쓰였다고 하는 게 특징이죠. 그중에 가장 유명한 도로가 바로 아피아 가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마일스톤이라는 게 있죠. 우리 마일스톤이라는 영어를 조금 아시죠? 예. 뭐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중간중간에 이런 뭐 스케줄 이런 것들 마일스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마일스톤의 유래가 바로 이 로마식 1마일마다 요 스톤을 달아놨다, 세워놨다. 그래서 마일스톤입니다. 왼쪽에 사진에 보면 로마식 마일스톤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로마식 1마일마다 하나씩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성벽으로부터 몇 마일 왔다라고 하는 거리를 체크할 때 요 마일스톤을 세 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시 외곽에 있는 카타콤베라는 곳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흔히 기독교를 공부하게 되면 카타콤베에서 박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하 무덤인데요. 사실 카타콤베에서 박해받았다고 하는 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카타콤베는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오는데요. 이곳은 숨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 이 아피아가도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피아가도 일종의 고속도로였는데 고속도로 옆에 지하 무덤은 숨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다 이제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상 무덤이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했던 거죠. 물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카타콤베가 있다면 거기서 숨어서 예배도 드릴 수 있었겠지만 여기 아피아가도 부근에 있는 카타콤베는 그렇게 숨어서 지내는 건 아니었고요. 어차피 기독교가 박해받은 건 이 로마시보다는 동부지중해에 있는 뭐 시리아나 뭐 터키나 이쪽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 카타콤베도 이 로마 부근에 몇 개가 있습니다. 또 로마시에서 지하철을 타고 거의 종점 부근에 가면 아쿠아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수로교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시에는 꽤 많은 수로가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즐길 수 있었죠. 지금도 물이 흘러나오는 수로가 또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내 가면 분수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분수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도 과거에 로마 제국에서 만들었던 그 수로에서 물이 자연스러워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이 기계를 돌려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분수물이 지금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 가봤더니 물이 여기 사진처럼 흘러나오고 있어요. 저 물은 식수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근처에 있는 논 같은 데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에 2세기 초반에 로마시 전경을 이렇게 모형으로 한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콜로세움이 지어진 게 서기 70년경, 72년 이때쯤이니까 그 이후라고 할 수 있겠죠. 콜로세움이 있고 그 옆에 아쿠아 클라우디아라고는 수로교가 있죠. 멀리 한 40km 떨어진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온 그 흘러온 물이 이 수로를 타고 쭉 로마 시내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쿠아 클라우디아의 모습이고요. 그 옆에 팔라티노 언덕 있고 포로 로마노가 있고 그 좌측엔 키루쿠스 막시무스가 있고 저 위에 강가에 마르켈루스 극장이 있죠.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시가 이랬다. 그리고 로마 시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유적 중에 하나가 트라이아누스 원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옛날에는 이렇게 무슨 소식을 알리고 할 때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뭐 중세시대 그림 같은 것도 성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글을 못 읽기 때문에 민중들한테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들이 필요했는데 트라이아누스가 다키아라고 하는 오늘날 루마니아를 쳐들어갔던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원기둥에 이렇게 그림으로 새겼던 거죠. 트라이아누스 원기둥이라는 것. 자, 그러면 로마 제국에 대한 유적이 로마 시에만 있느냐 아니면 이탈리아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 외에 지중해 전체를 로마 제국의 영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보면 베로나의 원형 경기장 있고 시계 반대방으로 조금 한번 가보죠.
아르레도 원형 경기장이 있고 프랑스의 님에는 수로교가 이렇게 2층 수로교가 있고요. 세고비아에 가면 수로교가 가장 거대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 같은 것은 로마 제국 수도인 로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각 지역에도 중요한 도시에는 다 물을 공급해 가지고 목욕탕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밑에 모로코에 가면 볼루빌리스라고 하는 도시도 있었고요. 또 튀니지라고 하는 곳에 옛날 카르타고 자리에 원형극장이 지금도 있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서 가장 거대하게 남아있는 곳은 바로 리비아의 홈스라는 곳입니다. 리비아 홈스는 오랫동안 모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 남아있는 거죠. 물론 그 로마 남쪽에 폼페이라는 곳이 있죠. 화산재에 묻혀가지고 로마의 도시를 잘 보여주는 그런 흔적도 물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칠리아 한가운데에는 빌라 로마냐라고 하는 로마의 귀족이 거기에서 농토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그 집이 있어요. 그걸 보니 빌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자기 로마시에 집이 있고 외딴 떨어져 있는 별장 같은 것을 빌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빌라 로마냐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은 거기에 그 벽화가 지금도, 그러니까 바닥에 모자이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기 독특한 건 비키니 입은 여성들이 공놀이를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스 아테네에 가면 하드리아누스 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이스탄불에 가면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 이거는 6세기에 동로마 제국에서 지은 건데 신전이었죠. 그러다가 이슬람 사원이 되었고 지금 이제 박물관으로 바뀐 하기야 소피아가 있고, 또 밀레투스나 에페소스 이런 데 가면 그 그리스 시대 건축물들은 대부분 없어지고 그 자리에다가 로마 사람들이 뭐 재건축을 했던 로마 시대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 신전 중에 거의 형체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 레바논에 있는 바알벡 신전입니다. 거대한 신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처럼 로마 제국 전역에 많은 유적들이 지금까지도 보존되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로마의 제국의 역사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 제국은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왼쪽에 유럽 연합의 지도입니다. 짙은 빨강색 나라들을 보면 독일, 뭐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죠. 그 옆에 스페인 있고 영국까지 있죠.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고대 로마 제국의 형태 비슷하게 보이죠? 겹치죠?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발칸반도에 뭐 오스트리아나 오늘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유고슬라비아 이쪽까지도 로마의 영토였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 연합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은요, 로마 제국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없었으면 그들이 이렇게 동질한 문화를 갖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체가 생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는 로마 제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을 그대로 담고 싶었던 나라가 있죠. 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는 이 나라는 처음에 독립을 하면서 그 나라의 정체를 로마 제국처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림은 시네이터라고 하는 로마의 원로원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원로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설을 하고 법을 만들고 통치를 했던 거죠. 그것을 미국 의회라고 하는 파리아멘트라고 하는 곳에서 상원 또 하원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국가 통치를 해나가는 체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을 그대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보다 로마 공화국을 그대로 담고 싶었던 미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의사당 있잖아요. 최근에 이 폭도들이 난입해가지고 유명해진 의사당이 이건데, 이 의사당이 있는 장소를 흔히 캐피톨 힐이라고 불러요. 근데 캐피톨 힐이 지금 로마시에도 있거든요. 아까 7언덕에서 로마가 탄생했다 그랬잖아요. 팔라티노 궁정 언덕은 황궁들이 주로 있던 곳이고 그 옆에 캐피톨리노 언덕이 있어요. 그 캐피톨리노 언덕은 흔히 신들의 공간이라고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곳이 바로 캐피톨 언덕인데 그 이름을 따가지고 미국이 그 언덕 비스무리하게 생긴 곳에 국회의사당을 짓고 거기를 캐피톨 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얼마나 닮고 싶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로마는 어떤 나라에 있는가를 보면 5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유럽에 현지가 있게 한다. 예, 유럽은 절대 로마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서양 문명의 출발점이다. 서양 문명은 흔히 그리스부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한 많은 문물들을 그리스가 배워갔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긴 하지만 19세기의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는 자신들의 문명의 출발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문명의 출발이라고 봤고,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좀 더 확산시켰죠. 로마 제국에 그걸 퍼뜨렸고, 그럼으로써 유럽 문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가면 유럽의 대도시의 상당수가 로마 시대에 기반을 합니다. 런던도 뭐 론디니움이라는 데 있었고, 뭐 쾰른, 뭐 베오그라드, 뭐 파리도 그렇고, 하여간 중요한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군단이 근무했던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로마에서 생겼죠. 이 공화국은 그리스 시대의 민주주의에는 조금 더 다른, 물론 어느 정도 재산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시민이 구성되었고 시민 중에서 지도자를 뽑는 이런 체제이긴 했지만, 그래도 공화국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공화국이 그 가장 큰 모델이었고, 그것을 많은 나라들이 따르려 했고, 물론 그러니까 중세 시대 근대에는 왕정이 많았지만 18세기, 19세기를 넘어오면서 공화국이 점차 생길 때 그럼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냐? 당연히 로마 공화국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기독교가 동방에서 탄생한 어떻게 보면 소수 종교였는데 그것을 다수의 종교로 만든 역할은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를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냐? 옛날 역사는 흔히 고전이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이 기록한 고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뭐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가장 유명하고요. 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쓴 책도 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내전기와 갈리아 전쟁기를 써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고, 플루타르커스,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 이런 사람들이 또 신화를 기록해서 알게 되고, 요제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를 써가지고 알게 되고, 이외에도 여러 역사가들이 기록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을 바탕으로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인들이 이제 로마 역사를 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에드워드 기번이죠. 서기 이 서기 200년, 여기 제가 잘못 썼네. 서기 200년부터 비잔틴 멸망까지를 6권으로 구성해 놓은 로마 제국 세망사가 있고, 그다음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피렌체 공무원이었죠. 이 사람은 공화정을 가장 좋은 모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논고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강의록인데 저희가 그 공화정에 대해서 이렇게 썰을 푼 내용들이 있고요. 테오도르 몬젠, 몽테스키에 이런 사람들이 로마 역사를 기록을 했고, 이런 고전과 근대에 있었던 많은 역사가들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오늘날에 보면 로마 제국에 관한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우리나라와 일본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로마인 이야기죠. 워낙 그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재밌게 썼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아니면 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 쓴 책들은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메리 비어드라고 하는 로마 전문가가 쓴 책들을 몇 권 읽었는데요. 그런 아주 로마 역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로마 제국의 시대를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763년에 탄생을 했다고 이제 전설적으로 내려오고요. 그것이 서로마 제국은 한 1000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기까지는 한 2000년 정도를 영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7명의 왕이 다스렸던 초기 왕정 시대가 있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공화국 시대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옵니다. 1년에 집정관이 2명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온전한 의미의 공화정 형태로 이어지다가 마리우스, 술라, 폼피우스, 카이사르 같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공화국의 모습이 점차 좀 퇴색이 됐고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가면 원수정 시대로 표현되는 시대가 오고요. 요때가 최전성기였고 그 다음에 군인 황제 시대 혼란기가 오고 그러다가 기독교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잠깐 좀 개혁이 이루어지다가 결국 소로마가 서기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유럽인들은 흔히 로마의 멸망을 이때까지로 봐요. 동로마 또 약간의 비하하는 용어로 비잔틴 제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 제국은 소로마 멸망 이후에도 더 1000년간 더 유지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로마에 대한 연구자들은 이렇게 서로마까지만 주로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서로마가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동로마 제국은 오늘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두었었기 때문에 그곳은 지금 터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가 좀 덜 된 아니면 기록도 좀 많이 안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자, 전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본다면 아이네아스라는 서사시가 있죠. 베르길리우스가 남긴 아이네아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프로디테의 아들 아이네아스가 불타는 트로이에서 탈출을 합니다. 아버지 안키세스를 안고 여러 가족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죠. 그러다가 오디세우스처럼 지중해를 막 떠돌아요. 그래서 한참을 떠돌다가 뭐 10년을 떠돌았겠죠. 그러다가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왕가를 이룹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죠. 예, 트로이는 기원전 12세기경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 아이네아스가 이제 정착을 했겠죠.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4,500년 지나서 전쟁의 신 마르스가 알바론과 왕녀를 임신하고 그 임신한 에서 태어난 아들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쌍둥이였고 그 쌍둥이는 버려졌는데 강가를 흘러 내려가다가 이 늑대 젖을 먹고 살았다 그러죠. 여기 늑대라고 하는 로마의 원래 상징 그래서 늑대가 되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리고 로물루스 이후에 6명의 왕이 통치를 했다. 그래서 로마의 초기는 왕정이었는데 7명의 왕이 통치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 왕 타르퀴니우스는 브루투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한테 살해를 당했고 이후에는 로마는 공화국으로 유지가 되었다라고 이제 리비우스란 사람이 로마사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의 사진은 아이네아스 안키세스 보르게세 미술관에 가보면 요 베르니가 만든 대리석상이 있고요. 또 캐피톨리노 박물관에 가면 늑대와 두 소년 청동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의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여러 세력들은 이렇습니다. 물론 로마의 전설에 의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뭐 기원전 753년부터 있어가지고 공화국을 유지했고 막 대단한 뭔가를 했던 것처럼 있지만 사실은 꽤 오랫동안 로마는 그냥 라틴이라고 하는 지역의 작은 부족국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북쪽에는 에투루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하나의 나라를 만든 건 아니고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에는 라틴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부 산간지대에는 삼니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이탈리아 반도의 또 최강자 중에 하나는 남부 해안 지역의 그리스인들의 식민 도시가 있었다. 그거를 흔히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부릅니다. 로마인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란 말이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시칠리아 남동부 해안에도 그리스인 식민 도시가 있었고요. 시칠리아 서부, 북부에는 이 아프리카 오늘날 튀니지에 근거를 둔 페니키아인들이 영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에트루리아인들이 남긴 흔적들이 오늘날 이탈리아에도 좀 남아 있어요. 몇 군데 에트루리아인의 유적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치는 로마 시대를 거쳐서 유럽 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의 신전이라든지 중세 시대의 로마네스크 양식, 그다음에 고딕 양식의 이 아치가 다 쓰이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에트루리아의 아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이 페루지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로마에서 한 북쪽으로 한 시간 정도 가면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성문이 있어요. 여기 성문에 있는 아치가 바로 에트루리아의 아치다라고 합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은 이 역사가들이 보기에 지중해 동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언젠가 서부로 이주해서 자신들의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판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치는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명이 된 건데 에트루리아인들이 가져가서 좀, 좀 개선해가지고 활용을 했고 나중에 로마인들이 자신들이 아주 중요한 기술로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북쪽에 여러 소도시가 있는데요. 그 페루자 아래쪽 우르비에토 시에나 제가 여기를 다 가봤는데 여기에 도시들 보면 대부분 산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어요. 뭐 해발 500m 이렇게 언덕 위에 도시가 있는데 이런 도시들은 상당수가 에트루리아를 기원으로 합니다. 왜 그럼 언덕에 도시를 지었을까요? 당시에는 이 방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곳에 도시를 지었던 특징이 있던 거죠. 자, 그리고 중북부 이남 해안 지역에는 마그나 그라키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마그나 그라키아 도시들은 이렇습니다. 맨 북쪽에 이 쿠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쿠마에인들이 이 그리스 쪽에서 와가지고 거기다 도시를 만들었고 그 쿠마인들이 옆에 새로운 땅을 개척한 게 오늘날의 나폴리입니다. 네아폴리스 신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네아폴리스 조금 내려오면 포세이도니와 오늘날에는 파에스툼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죠. 거기에 포세이돈 신전이 있고요. 그 포세이도니아 조금 남쪽에는 엘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레아파 사람들이 있었죠. 엘레아파에는 파르메니데스, 제논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었던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크로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크로톤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활동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피타고라스는 지중해 동쪽에 에게해에 사모스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터키랑 아주 가까운 그곳 출신이었는데 거기서 살다가 그 사모스 조금 나가면 터키 육지에 페르시아가 상당히 강력해지니까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서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도 이집트를 여행하고 나서 이쪽 크로톤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학문 전파하고 특히 종교 교주로서 활동을 많이 하죠.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였습니다. 그것이 크로톤이라는 도시였고요.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죠. 시칠리아 섬 동쪽에 시라큐사라는 도시가 상당히 유명하죠. 시라큐사의 또 유명한 인물은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시라큐사에서 왼쪽으로 가면 아크라가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엠페도클레스라고는 서양 철학사의 또 유명한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은 사원소설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중부에 로마라고 하는 작은 땅을 영유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북부에는 에트루리아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원전 753년부터 기원전 250년 경까지는 점차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영역을 넓히죠. 북쪽의 에트루리아를 또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지속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산간에 있었던 삼리움족을 멸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하는 여러 도시들을 로마의 휘하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리, 뭐 여기 베네벤툼, 그다음에 헤라클레이아, 타렌툼 이런 도시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만났던 사건이 바로 피로스라는 사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럼 피로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옆에 에피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기 이제 발칸반도죠. 그리스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에피루스라고 하는 곳에 왕이었던 이 피로스가 여기 타렌툼 같은 이제 같은 그리스 도시니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피로스가 자신의 군사들을 수만 명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여기 마그나 그리아키아에서 로마인과 여러 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피로스의 승리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로마인과 수차례 싸웠는데 자기 병사들이 싸울 때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로마인도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에피로스 같은 것이 로마보다 조금 더 선진 지역이었고 군사적 능력도 사실 로마보다 뒤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싸우면 싸울 수 이기긴 이기는데 로마인도 많이 죽는데 피로스 입장에서 보면 계속 자기 병사들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스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 병사들이 계속 죽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인과 한 번 더 싸워 승리를 거둔다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이기긴 이기는데 병사들이 죽지 않고 이겨야 되는데 계속 절반씩 사라진다면 이겨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이것을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죠. 이겨봤자 남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